2-1-2 서양의 근대과학 정신, 방법과 원리. 과학으로 눈길을 돌려도 이러한 도식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원론의 위쪽에 위치한 불변의 명사들은 정지해 있고 그 아래쪽 일상 경험 속의 개체들은 운동한다는 형이상학은 과학의 영역에도 곧장 적용된다. 그러므로 고대의 과학은 정지와 운동이라는 개념을 역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의 맥락에서 규정하게 했다. 이 형이상학은 사물의 원래 상태가 정지이며 운동하는 물체는 그 원래의 완전성에 미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는 발상을 낳게 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는 중세의 과학을 뒷걸음질 치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다. 훗날 숱한 우여곡절 끝에 갈릴레오와 뉴턴에 이르러서야 운동은 비로소 독립된 과학적 개념으로 주제화된다. 따라서 고대의 역학이 주로 아르키메데스 수준의 정력학이었음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정지한 것, 이념적인 것, 그리고 보편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리스의 사상 전통은 사물이 운동하는 모습을 기술하거나 정밀하게 계측하는 데에 우선 관심을 갖는 근대적 의미의 물리과학, 역학으로부터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적 전통 속에서는 불변하는 이데아를 사색하는 정신활동을 개체의 운동을 매개로 삼는 육체활동보다 상위의 행위로 여기는 태도가 당연하다. 이런 전통 속에서는 몸을 사용하는 기술학 그리고 실험과 관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더라도 사변이나 직관을 통한 지식의 확보는 서양 근대과학의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과학사가들은 가령 뉴턴의 경우 먼저 직관적으로 사태의 원리를 파악한 다음 나중에 이를 수학적 혹은 실험적인 방식으로 증명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몇몇 천체의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다. 근대과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방법주의에서 발견되며 방법주의에서 보자면 직관이란 사실, 무방법 혹은 초방법의 다름 아니다. 개략적으로 풀어보자면 이것은 내용의 파악 그 자체에 과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접근하고 마침내 그것을 잡아낼 수 있었던 과정과 방식 속에 과학성이 있다는 발상이다. 흔히 근대과학의 그리스 과학을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서 실험을 드는 것도 결국 이런 방법론적 관심의 발로다. 실험과학과 근대과학은 사실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실험의 역할만큼 17세기 후기의 과학과 그리스의 과학을 구별지어준 것도 없다. 그리스의 갈레노스 의학의 권위에 도전해서 근대적 의미의 해부학을 창조한 베잘리우스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저작이 출판된 해에 자신의 주저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를 내놓았는데 그는 이 책의 지도 이념을 책으로부터가 아니라 해부로부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요약하고 있다. 혁신은 대체로 새로운 내용보다는 새로운 방식에서 그 힘을 얻는 법이다. 베잘리우스의 공헌과 그 혁신성도 해부 실험의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사변의 공소함과 이론의 맹점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갈레노스의 혈액간만설에 반대하여 혈액순환설을 제창한 것 등으로 인해서 근대 생리학의 대부로 알려지고 있다. 하비의 공헌에 드러난 독창성도 내용보다는 그 형식에 있다. 방법론의 맥락으로 흐르기 쉬운 철학자의 편견인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 과학사에 남은 것은 주로 방법의 혁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비의 주된 성취는 실험적 방법의 위력을 입증하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발견이 항구적이며 안정적임을 보인 데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 신격화될 정도로 휘황한 업적을 남긴 뉴턴의 힘도 그의 거의 영적인 직관력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즉 베잘리우스와 하비가 실험의 방법으로서 근대과학의 지평을 열었듯이 뉴턴은 수학이라는 방법의 강점을 최대한 이용한 천재였던 것이다.
후크는 분명히 인력은 천체의 운동에 포함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당시에 가장 큰 활약을 하던 거장들 중 한 사람인 크리스토퍼 렌과 젊은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힘의 벽칙에서 천체의 운동을 연역할 만한 수학자는 아니었다. 근대의 과학 정신은 내용의 발견에 우선해서 어떻게 도달했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에 의해서 결정된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을 원천으로 삼은 수학적 정신의 부활과 실험 정신의 건조는 이렇게 해서 근대 과학을 지지하는 두 축이 된 것이다. 물론 관찰과 실험, 그리고 수학 정신 등 방법론적인 논의만으로 서양 과학의 역사적인 발흥과 전개를 적실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대략 14세기까지의 유럽은 중국에 비해서 기술 부문에서 낙후를 면치 못했다. 또한 그리스인들의 과학 정신이 기술 혁신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로서 이성 중심주의의 경도한 문화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작업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었다는 사실을 드는 것은 이미 진부해진 정도다. 문제는 이런 배경과 근대 과학혁명 사이의 관련성 혹은 갭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의문을 감추려보자면 사가들에 의해서 실용성, 실천성, 그리고 기술성에서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서구의 과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학혁명의 잉태하는 잠재력을 보육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관찰과 실험보다는 이성의 추론과 사변에 골몰했던 그리스의 학문 정신이 오히려 근대 과학의 출현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작용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잘 믿기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추상성, 진공성, 관념성, 그리고 인공성이라는 이성 중심주의적 개념들 속에는 근대 과학의 방법론적 혁신성을 몰고 올 맹아가 숨어 있었다. 예증을 위해서 잠시 베이컨과 뉴턴을 거론해보자. 컨텍스트를 빼내고 텍스트만을 보는 태도는 학문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금기가 되다시피 한 느낌이다. 그러나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바꾸어 보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효과를 낸다. 자연스러움을 삶의 모태이자 성스러운 전체로 보았던 동양의 지평에 근대 서양 과학의 촉진자인 베이컨을 놓아본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분명 그는 불경스러운 이물로 여겨질 것이다. 불경이란 과학에 속한 개념이 아니고 또 그런 점에서 베이컨은 동양의 도덕적인 평가에 괴념치 않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연을 변형하든 혹은 신체를 훼손하든 스스로 그러한 원형을 파괴하는 손길을 금기시했던 동양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분명 불경스러우리만큼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베이컨은 자연은 신문당하는 중인과 같은 것이어서 고문을 해야 그 비밀을 털어놓는다고 주장할 정도였으니 동양인의 눈에 비친 그의 무도함이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될지 짐작할 만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베이컨의 실험관 속에 드러나 있는 자연관을 통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서의 서양을 실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 과학사에 등장하는 베이컨은 자뭇 위풍당당하다. 귀재 볼테르는 재상 베이컨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베이컨 재상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실험 철학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의 책 속에는 뉴턴이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새로운 중력이란 말이 명확한 용어로 표시되어 있다고 찬탄하고 있다. 대략 14세기까지 낙후했던 서구의 과학사는 르네상스기의 다빈치를 기점으로 새로운 부흥을 기약하고 또 베이컨을 통해서 그 이념과 방법의 기초가 놓여진 셈이었다. 베이컨의 불경한 실험관, 즉 인위적으로 인공의 상태를 조작한 뒤 자연이 이 인공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직접적인 실용성과 구체적인 실천성의 면에서 뒤떨어졌던 서구의 과학을 일거해, 이 일거해라는 부사어가 매우 중요하다. 놀라울 정도로 진보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인공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려는 그들의 정신은 후일 그들을 기술과학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소프트웨어가 되었다. 생활 지혜와 실용의 구체성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인위적으로 설정된 인공과 조작의 공간이 오히려 큰 진보를 가져다 준 셈이었다. 우리는 구체성과 실용성의 지혜로서 맛있는 된장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인공성과 추상성의 조작을 통해서 단백질의 성분을 밝혀내었던 것이다. 뉴턴도 비슷한 경우다. 볼테르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라고 평했던 뉴턴은 1687년 과학혁명의 클라이맥스를 형성하는 프린키피아의 제1권에서 인공성의 원리를 천명한다. 모든 운동이 진공 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운동에 대한 저항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가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추방해버린 진공.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의 개념을 다시 도입시킨 뉴턴 물리학의 의의는 실천적 지혜보다 이론적 원리에 치중하는 서구의 근대 과학 정신을 잘 드러내는 데에 있다. 흔히 실천적 지혜는 그것이 아무리 피상적이더라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맛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쉽게 또 열정적으로 현혹시킨다. 그 맛에 현혹된 사람들은 마침내 이론의 공소함과 추상성을 매도하는데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턴을 정점으로 하는 서구의 근대 과학사를 살펴보면 큰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는 작은 적용과 실천에 빠지려는 유혹을 참고 먼저 원리와 원칙에 철저해야 함을 알게 된다.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은 생활의 지혜 그리고 그 구체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뉴턴의 물리학을 원리의 물리학이라고 별칭하듯이 현대의 기술 문명은 결국 사물의 근본 원리를 찾아서 이를 적용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원리를 캐내어서 수학적, 실험적으로 정형화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반드시 추상과 인공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추상성과 원리의 정신을 도외시하고 생활지혜적 실용에만 매몰되었던 소위 실천가들은 과학기술적으로 후진의 동향을 낳아놓았다. 미봉적, 시의적, 표피적 실용성만으로는 원리에 이르지 못하고 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과학에 이르지 못한다. 물론 추상에 골몰하는 것보다 실체성을 중시하는 태도에 장점이 없을 리는 없다. 어쨌든 그것은 중국 문화가 추상적인 과학보다도 도리어 실제적인 기술에 전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이 실제 기술에 대한 강조가 서력 13세기 초에 중국 문화가 서방에 준 위대한 증여에 결부되는 것은 결코 기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멀리 본다면 결국 과학의 승패는 구체적 실용에 앞서 원리를 캐내는 정신과 방식에 있는 것이다. 니담은 중국의 과학이 결국 뒤처진 이유를 봉건적 관료체제 속에서 찾는다. 인문학 위주의 과거제로 유지되던 중국의 봉건적 관료체제가 상업적 자본주의의 성립을 막았으며 이는 결국 상업과 기술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다. 귀에 익은 수거인 산업공상의 위계가 단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이런 주지주의적 귀족 취미가 과학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생각에는 다소의 광조 혹은 편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논의의 규정을 위해서 반대 의견을 인용해두자. 그것이 작용했던 것은 명백하지만 빈번히 과장되곤 하는 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그리스 전통의 이른바 양반적 요소이다. 즉 교양 있는 신사는 음악, 철학과 같은 우아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지 실험실, 작업장에서 하는 따위의 정확하고 힘들고 천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보다 지적으로 표현한다면 진리는 내성과 영감 그리고 대가의 위대한 작품을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 감각 경험의 사실들을 찾아내고 조작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요컨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인들은 히포크라테스보다는 플라톤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양반적 전통 그 자체가 고대 과학의 발길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스스로 사실들을 파헤치는 품이 없는 일에 뛰어든 과학자들이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아르키메데스와 에라스토스테네스에 이르기까지 허다히 있었던 것이다. 아마 가장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들이 과학에 매료되지 않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그리스의 경우 전반적 문화체계는 사물의 완전한 형상이 미리 설정되고 그러한 형이상학적 구도에 따라 목적론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도는 형이상학이나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물리학과 생물학의 체계에까지 규제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계적 사원소설이 부족해서 그 정점에다가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까지 상정한 것, 천상계와 지상계를 엄밀히 차별한 것, 그리고 식물은 동물에 복속되고 동물은 인간에 복속된다는 기이한 분류 방식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중세의 종교적 위계 구도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